이 집 때문이었어. 이 집만 아니었어도 네 엄마 건강할 수 있었는데. 엄마를 놓친 후부터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작은 유리병 안에 가루를 붓는 아버지 손은 몹시 떨리고 있었지만 한 알도 날려버리지 않겠다는 듯 호흡을 조절해가며 안간힘을 썼다. 쌀가루처럼 뽀얀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엄마. 그동안 아버지의 성공과 안락함이 엄마의 희생을 발판으로 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는 것일까?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엄마 보내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한 줌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말았다. 그 후 나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이에요. 하수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영양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내느라 참 힘드셨죠? 네, 모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수담 소설 오디오와 함께 잠시 휴식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연서 작가님의 푸른 옷소매 준비했습니다. 전연서 작가님은 2021년 스틸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작품으로는 오늘은 태안, 도도한 여행 우이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푸른 옷소매 기대가 되는데요. 하수담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푸른 옷소매 전연서. 상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차는 눈에 띄게 줄었다. 양쪽으로 시원스레 펼쳐진 평야가 환영한다는 듯 넓게 팔을 벌린 채 엎드려 있었다. 창을 열기에는 아직 쌀쌀했지만 히터를 끄고 창문을 조금 내렸다. 작은 틈으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꽉 막힌 도로에서 3시간을 넘게 있었더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던 참이었다. 조금 더 갔더라면 중간에 내려 구역질을 해댔을 것이다. 기영은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에 신경이 쓰였는지 뒷좌석의 영우를 바라보았다. 영우는 차가 출발하면서부터 잠에 떨어졌다. 규칙적으로 내뱉는 영우의 코 고는 소리가 창틈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애 담요라도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답답하면 애도 답답했을 거야. 자기 힘들었나 보군. 그래도 영우 좀 덮어줘. 감기 무서워. 기영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늘 물처럼 굴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특별하다거나 튀는 인물은 더욱 아니었다. 남자랍시고 어깨에 힘주며 허세를 부리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그를 지적이고 사색적으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영우 일이라면 달랐다. 그런 기영을 보며 나는 사랑은 병이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나는 말없이 담요를 끌어 영우를 덮어주었다. 장시간 운전에 실증이 났을 법도 한데 기영은 껌을 씹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을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핸들에 올려둔 손가락까지 까딱거리는 봄이 여행길에 나선 사람처럼 들떠 보였다. 부드러운 곡선을 지으며 돌출된 그의 콧망울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동글동글 잘생긴 코에 비해 눈이 작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일까. 그래도 요 며칠 예민해져 까탈스럽게 쏘아대던 나를 무던하게 눈 감아준 것이나
아버지에게 다녀와야겠다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서 준 그가 새삼 고마웠다. 3월이었지만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다. 엊그제는 철늦은 눈이 먼지처럼 흩날리기도 해서 출산을 앞두고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고민했다. 그래도 당분간은 못 내려올 것 같아 길을 나섰는데 멀미를 제외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주시 외곽에 있는 아버지 집은 30여 분을 더 가야 한다. 5년 전 퇴직한 아버지는 엄마의 평소 원대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엄마는 농가를 헐값에 사들여 공을 들이고 돈을 들였다. 울타리 대신 심을 남천을 구하려고 2시간 거리의 옆 도시에 직접 다녀온다거나 창틀의 마감재를 고르는 일에도 며칠씩 생각하고 고민했다. 힘을 쓰는 일을 빼면 자잘하고 세심한 집 안팎의 인테리어는 엄마 손을 안 거친 곳이 없는 그야말로 엄마가 새로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생의 숙제인 듯 엄마는 시골집 수리하는 데 매달렸다. 그리고 6개월 전 엄마의 병이 깊어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애꿎은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흐느꼈다. 이 집 때문이었어. 이 집만 아니었어도 네 엄마 건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집 때문도 아버지 때문도 아니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만 그때 아버지는 엄마 병의 원인을 그 누구에게서든 찾으려고 했었다. 왕복 4차선으로 정비되기 전 이 길은 운치가 있었다. 낮은 언덕을 돌며 구불구불 이어진 길 옆으로 사철마다 다른 꽃이 피고 졌으며 겨울이면 앙상한 나뭇가지조차 아련한 분위기를 만들어 엄마를 사로잡았다. 엄마는 오솔길을 좋아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설렌다고 아이처럼 웃던 엄마 모습이 지금은 사라진 산길을 따라 흩어지고 있었다. 잠에서 깬 영우가 칭얼대자 기영은 유기농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 아이에게 건넸다. 어느 정도 신선한 공기가 느껴져 창문을 올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집에 없을지도 몰랐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진 끝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종료 버튼을 거칠게 누르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행기가 지나간 하늘에 선명한 2줄의 비행운 자국이 남았다. 전화기 두고 텃밭에라도 나가보셨나 보지. 기영이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전화기는 항상 챙기라고 했건만. 평소에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아버지와 자잘한 신경전이 오고 가는 것을 잘 아는 그였다. 엄마를 놓친 후부터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끼니 때마다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과 콩자반은 냉장고 2번째 칸에 있다. 물김치는 조금씩 떠서 먹고 치워야 상하지 않는다. 따위의 잔소리를 해야만 했는데 매번 생경하다는 듯 되묻곤 했다. 머릿속에 논리나 이성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무력하고 어눌했다. 서기관으로 퇴직하던 무렵에 날렵하고 영민한 아버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가지 않았다. 좁은 방 한가운데 석고상처럼 앉아 갑자기 들이닥친 우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앉은 주위로 세 둥지만한 공간이 겨우 있을 뿐 방 안은 도둑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고 더러웠다. 아버지는 쓰레기 처리장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의뭉한 동물처럼 끔지럭 엉덩이를 움직여 간신히 일어났다. 방안 먼지가루가 덩달아 따라올라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가는 빛 속에서 어지럽게 부유했다. 아버지는 낯선 사람이라도 대하듯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다. 이불뭉치를 구석으로 밀며 자네 왔는가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에는 높낮이가 없었고 물기는 더욱 없어 단어가 허공에서 부서졌다.
기영이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고 대충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영우를 향해 팔을 벌렸다. 영우야, 할아버지다. 영우는 웃는 듯 찡그리는 듯 묘한 표정을 하고 내 뒤로 숨더니 이내 고개를 빼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기영이 영우를 안아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영우는 낯을 가리는 편은 아니어서 금세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 근 한 달 만에 보는 손자가 감격스러운 아버지는 뽀얗고 부드러운 영우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거친 느낌이 따가운지 영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와 눈을 맞추었다. 아버지 눈동자에 영우가 반영되어 보였다. 아버지는 얼굴이라 하기도 민망하리만큼 말라 있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푸석한 흑갈색 피부 속에서 커다란 눈만 오히려 깊고 또는 빛났다. 영우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양상한 손가락들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헤집고 지나갔다. 서울에서 장을 봐온 반찬이며 일상용품 따위를 정리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살림의 흔적은 없었다.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부엌 살림들, 예쁘고 독특하게만 생겼을 뿐 실용적 기능을 하지 못하던 국자나 집게, 여행 중 틈틈이 사서 모아둔 북유럽풍의 접시들, 갖가지 모양과 색으로 반짝거리던 찻잔들은 아버지가 손수 짜넣은 나무 선반 위에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주병이 발에 채이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인스턴트 밥 용기나 참치캔 등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양은 냄비는 뿌연 먼지로 덮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서 깻잎 장아찌는 흰 곰팡이를 피웠고 근원을 알 수 없는 퀴퀴하고 불쾌한 음울한 냄새가 부엌을 떠다녔다. 몇 번 헛구역질 끝에 밑반찬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냉동실에 무질서하게 채워진 검고 흰 비닐봉지에 쌓인 정체모를 먹거리들을 드러냈다.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희석해 냉장고를 닦았다. 그러다 나는 울고 말았다. 힘 풀린 다리가 불쑥 부엌 바닥에 쓰러졌고 소리를 삼키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랫배가 단단해지면서 뭉근한 통증이 왔다. 한 번 시작한 눈물은 10년에 가라앉았던 오래된 감정까지 끌어올리며 멈출 줄 몰랐다. 나는 울면서도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했다. 아버지 방 쪽에서 간간히 영우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육수를 우려내려던 때였다. 그것은 아버지 목소리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격양되고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다. 놀란 영우의 울음소리가 뒤를 이었고 기영의 어수선한 음성과 허둥거리는 몸놀림 등이 느껴졌는데 이 모든 것은 찰나에 일어났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엎드려 울고 있었고 영우는 겁에 질려 기영 품에서 꺽꺽 힘든 숨을 넘기고 있었다.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날카로운 고함이 튀어나왔다. 바닥에는 하얀색 가루가 흩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울고 있었다. 내가 기영에게 무슨 일이냐고 눈짓으로 물었고 그는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답변을 역시 눈짓으로 보내왔다. 기영이 영우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나갔다. 등을 돌리고 반쯤 누운 상태로 오열하던 아버지는 말없이 가루만 쓸어 담았다. 먼지 같은 그것을 마치 금가루 다루듯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쓸고 또 쓸었다. 작은 유리병 안에 가루를 붓는 아버지 손은 몹시 떨리고 있었지만 한 알도 날려버리지 않겠다는 듯 호흡을 조절해가며 안간힘을 썼다. 쌀가루처럼 뽀얀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엄마
하고 가늘게 신음했다. 그것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을 자듯 관 속에 누워있던 엄마가 산화되어 흩뿌려진 모습, 바로 엄마의 얼굴이었다. 몸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의 굽은 등 뒤에 주저앉았다. 웅숭그린 등 위로 붉어진 척추뼈가 위태롭게 아버지를 지탱하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용을 쓰느라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끈적한 땀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와 칙칙한 방안 공기와 함께 가슴을 옥죄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안이 어둑해지기 시작해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무슨 일이에요? 침착하고 냉정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내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렸다. 두어 번을 더 물었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쥔 유리병만 만지작거렸다. 마당구석 벼룩나무 가지에 걸쳐있던 애가 방안 사물에 음영을 만들며 들판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옆방으로 건너갔다. 그 방은 엄마가 생전에 서재로 쓰던 작고 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기영과 영우가 들어왔고 우리는 김치찌개 없는 마른 저녁을 먹었다. 누구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기영이 틀어둔 TV만 홀로 집안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원로 배우 가족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아버지와 기영과 나는 기다렸다는 듯 밥을 한 술씩 입에 떠넣을 때마다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영은 영우를 재우겠다며 손님방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바람을 쐬고 싶다며 앞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캐모마일 찻잎 몇 장을 다간에 담았다. 아버지는 주로 저녁 식사 후나 밤 시간에 캐모마일을 즐겨 마셨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기영과 영우의 잠자리를 보러 들어갔다. 영우가 피곤했나 봐. 씻기자마자 골아 떨어졌어. 기영이 잠든 영우의 머릿결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목소리에 개운치 않은 여운이 돌았다. 아버지의 느닷없는 행동에 놀랐을 영우가 걱정된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나름의 섭섭함과 반감이었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런 기영의 심정은 모르는 척 담담하게 물었다. 순식간이었어. 영우가 어머니 서재에서 작은 유리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본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신 거야. 영우 많이 놀랐을 텐데. 기영은 다시 영우의 이마로 코끝으로 손길을 옮겨가며 애틋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루는 왜 엎어진 건데? 아버님이 병을 빼앗으려다 놓치는 바람에 뚜껑이 열렸어. 아버님은 아무래도 이상해. 저런 모습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우리 영우가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짓을 한 건 아니잖아. 나는 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나는 냉정하게 기영의 말을 자르고 영우의 턱 밑까지 덮어올린 이불을 가슴께로 끌어내렸다. 알아. 아버님 우울증세 심하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기도 홀몸이 아니고. 차라리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건 어때? 기영은 감정을 조절해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보자. 자기 아직도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라 여기는 건 아니지? 차 끓였는데 한잔하고 먼저 자. 영우는 괜찮을 거야.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기영의 말을 채 듣지 않고 방을 나왔다. 지금 그에게서 어떤 말이라도 듣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캐모마일 차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기영은 내 손을 끌어당겨 앉히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 그 유리병 말인데 자기 괜찮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아버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고.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야. 본인 내키는 대로. 상대방 생각은 조금도 안 하잖아. 어쩌자고 그런. 억눌러 왔던 화가 치밀어 오르며 숨이 가빠왔다. 그동안 아버지의 성공과 안락함이 엄마의 희생을 발판으로 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죽음 후엔 훨훨 날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조각도 남김없이 자신을 뿌려달라던 엄마의 바람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다는 말인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겠다는 적어도 아버지를 향했던 원망만큼은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 아득해지며 다시 아랫배가 당겼다. 왜? 배가 또 아픈 거야? 눈치 빠른 기영이 배 위로 손을 얹으며 물었다. 좀 진정하고 천천히 숨을 쉬어. 그냥 아버님께 맡기자. 그래야 자기도 편할 것 같아. 요동치던 심장이 사사들고 단단하게 뭉쳤던 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자 나는 기영을 바라보았다. 가끔 뚝 부러지는 자기 주장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그가 우유부단하거나 무능한 건 아닌가 믿업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기다리자고 나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그가 고마웠다. 아버지에게 맡기자라고 유연하게 말해주는 기영이 든든했다. 기영은 일찍 자겠다며 누웠다. 방에 불을 끄고 찻주전자를 챙겨 마당으로 나왔다. 앞마당 멀리 자동차 불빛이 간간히 지나갈 뿐 사방이 어두웠다. 그제야 맑은 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 자리를 펴고 누워 쏟아지는 별을 향해 웃었던 지난 여름밤이 떠올랐다. 내 인생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는 이 집을 장만했다는 거야. 엄마는 들떠서 이야기했다. 이 집과 함께 엄마와 아버지의 인생 후반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을 때였다. 처마 및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어둠이 밀려나며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자두나무 옆 벤치에서 캄캄한 하늘 너머 먼 곳에 눈을 둔 채 망연하게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움츠린 모습이 일부러 배치해둔 조형물 같았다. 자두나무는 어느새 내 키만큼 자라 있었다. 가지에 강영후라 쓰인 이름표가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2년 전 영우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기념으로 무언가 하고 싶어 했다. 마당에 나무를 심는 건 어때? 엄마가 낸 의견에 탐스럽고 달콤한 자두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 심은 나무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번이고 부탁한 그 나무. 영우의 자두나무가 아버지를 감싸듯 가지를 뻗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불이라도 켜고 계시지 어둡잖아요. 나는 괜찮다. 영우는 잠이 들었니? 네, 캐모마일이에요. 차를 따라 아버지에게 건넸다. 찻잔을 받아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러 나온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여남은 개 항아리가 옹기종기 모인 장독대 주변에 수선 아줄기가 가지런히 올라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꽃을 피워 올리면 단아한 엄마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울타리 삼아 돌려 심은 남천이 넓은 마당과 바깥길을 구분짓고 잔디와 오래된 기와 지붕의 곡선이 어울릴 듯 말 듯 묘한 분위기를 지어내고 있었다. 예쁘고 정갈한 집.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렇게 물어놓고 스스로 놀랐다. 어쩌면 아버지는 예상하고 있을지 모를 질문이었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 맞는 건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엄마 곁에 없었는지. 곧 돌아오려고 했단다. 아니다. 엄마 소식을 듣고 당장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 난 오려고 했다. 결국은 늦게 오셨죠. 아버지가 네팔로 떠날 때는 이미 엄마 병이 위중하다는 걸 아셨잖아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난 정말이지 그럴 줄 몰랐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갈 줄 알았다면 나도 히말라야 등반을 포기했을 거다. 하지만 얘야, 이 애비도 그때 멈출 수가 없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을 때 나는 누군가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느닷없는 절망과 허무함에 견딜 수 없었지. 그곳에 다녀오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상심이 가라앉으리라 희망했단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찾았죠.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기다렸어요. 죽음과도 같은 힘든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올까? 잠시 잠든 사이에 오지 않을까?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죠. 미안하다.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기다리겠어요. 아버지는 고통스러운지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넓은 강이나 깊은 계곡이 있어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막연하고도 지난한 시간이 흘렀다. 캐모마일 차가 식었고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팔뚝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희미한 달빛이 사위를 더욱 스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엄마 보내주세요.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평범한 어조로 말했는데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어찌해 볼 겨를도 없이 오열하는 모습에 가슴이 서늘해졌고 아랫배가 다시 아팠다. 예정일이 아직 2달 남았지만 알 수 없다고 조심하라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한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다른 한 손으로 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으려다 그만두었다. 아버지에게 올 시간이, 고통의 눈물 한 방울까지 드러내야 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메아리치듯 웅웅거리기도 했고 모래바람이 이는 것처럼 팍팍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구부렸던 몸을 세우고 담담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영우애미야, 나는 너희 엄마에게 몹쓸 짓을 또 하고 말았구나.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절뒷산에 뼈가루를 뿌리던 날 나는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산에서 내려와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뭉클하게 무언가 만져지더구나. 꺼내보니 엄마의 유골가루가 들어있었어. 얘야, 정말이지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몸속에 있던 눈물이 다 쏟아져 나와 더 이상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퀭한 눈동자만 반짝거리며 내 가슴을 후비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살면서 그때만큼 후회한 적은 없었단다. 아버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짧은 한숨 소리가 함께 새어나왔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였다.
엄마는 병과 싸우는 자신을 두고 떠났던 아버지를 이해했던 걸까? 퇴직 후에 주어진 긴 시간 앞에서 막막했을 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엄마가 아니라 나였을지 몰랐다. 엄마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집, 발 디디는 곳마다 엄마가 떠오르는 이 집에서 죄책감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웠을 아버지가 가여웠다. 살아서 애틋한 감정 한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 엄마의 유해라도 붙들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을까? 아버지의 사랑법은 저렇게 품에 간직한 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아버지를 안겨두고 일어나 엄마의 서재로 들어갔다. 이 집을 마련하고 엄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회화함과 애정과 눈물과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던 공간. 엄마의 서재는 이 세상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태연하게 옛 모습 그대로였다. 6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끝내 기다릴 모양새였다. 해외 출장으로 많은 날 집을 비웠던 아버지 대신 엄마 곁을 지켜준 오래된 책들이 2평이 안 되는 방을 채우고 있었다. 40이 되던 해에 수필로 등단했던 엄마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작은 일조차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정했던 순종적인 엄마의 꿈은 그러나 꿈으로만 그쳐야 했다. 사무관 승진을 앞둔 아버지는 엄마가 자신에게 집중하길 원했다. 사무관만 달면 그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하지만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누구보다 출세를 지향했던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아 사상 최단 시간에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 후로 엄마는 안팎으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뒤지다꺼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꿈 같은 건 잊은 듯 보였다.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하던 내게 너희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뭘 나중에 하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영영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서랍 속에서 갈색 리본을 묶어둔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에는 스킨과 로션, 핸드크림 샘플들이 종류별로 질서 있게 놓여 있었고 내 나라 맛집 지도라든가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 백선, 따위의 안내서가 쌓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걸까? 상자 밑바닥에서 장기기증 등록카드를 꺼냈다. 나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장기기증 등록을 합니다. 사후, 각막, 뇌사시 모든 장기, 각막, 신장, 간장, 심장, 췌장 등, 생존 시 신장 기증, 인체 조직, 뼈, 피부, 인대 등 항목마다 부위표로 체크된 하단에는 엄마의 이름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 내가 결혼을 앞두었을 때 엄마는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알렸다. 생각해보니 이 나이 되도록 남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말인데 라고 운을 뗀 엄마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만족하며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서약서는 쓸모가 없었다. 엄마는 병중에도 그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너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항상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라고 힘주어 말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벽에 걸린 원피스로 다가갔다. 엄마의 흔적을 간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떠올린 것이 푸른 옷소매의 이 원피스였다. 풍성한 주름이 잡힌 치마가 발목 길이로 내려오고 푸른색 소매가 비칠 듯 말 듯
부드럽게 팔을 감싸는 모양의 원피스. 엄마가 유난히 즐겨 입었던 탓에 내가 여왕 그린 슬리브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기억이 났다. 아담하고 살집이 없던 엄마가 이 원피스를 입으면 기품이 있어 보였고 실제로 영화 속의 왕비 앤처럼 우아했다. 몇 해 전 어느 문학의 밤 행사에서 시를 낭송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시낭송을 마쳤을 때 쏟아지던 박수 속에서 엄마는 환하게 웃었는데 그동안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 행복해 보였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나 성취감으로 엄마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날 푸른 옷소매의 원피스를 입은 엄마는 눈이 부시었고 그 모습은 내게 큰 이미지로 남았다. 고귀하고 우아했던 엄마는 그렇게 떠났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와 나는 어색하게 소원해졌다. 우리 각자는 엄마를 잃은 상실감과 아픔이 너무 커 서로를 살피지 못했다. 서로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있었다. 둘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 엄마의 시한부 선고도 함께 받았다. 나의 축복이 엄마의 병을 담보로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미안했다. 나의 불안함과 항망함은 엄마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병과 싸울 때 살뜰하게 챙기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옮겨갔다. 나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미워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아버지는 그 사이에 우울증이 깊어졌고 술에 의존해 지냈으며 기영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어 했으나 나는 곁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겪고 가야 할 과정이라 매몰차게 말했다. 옷걸이를 빼내자 원피스는 형체를 잃고 힘없이 가라앉았다. 팔을 잃은 사람처럼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문득 아버지가 움켜쥔 유골가루가 엄마의 팔이나 다리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온전한 몸을 갖지 못한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니, 안쓰러웠다.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었던 막막한 시간. 그 속에서 아픔을 견뎌내야 했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짐을 덜어줘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원피스를 무릎에 덮고 엄마가 책을 보다가 창밖 하늘을 보다가 잠깐씩 눈을 붙였을 자리에 누웠다.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을 때 어스름하게 새벽이 오고 있었다. 가볍고 상쾌한 공기였다. 원피스를 접어들고 마루로 나섰다. 기영과 영우가 잠든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 방문도 닫혀 있었다. 마당의 벤치 위에 그대로 놓인 찻잔과 주전자를 보며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물을 빚어 넣은 맑은 북엇국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기영과 영우가 잠에서 깨어 마당을 산책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방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이불을 폈던 흔적도 없었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 뒤편에서 아버지가 허청거리며 나타났다. 옆에서 누가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버지는 아슬아슬하게 걸음을 뗐다.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기세 좋던 풍채와 윤기로 빛나던 옛날에 태어났으면 재산감이라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다던 높은 이마는 없었다. 앙상한 손목과 팔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으며 들판 허수아비에 씌워놓은 것처럼 셔츠와 바지가 제멋대로 펄럭거렸다. 밭에라도 다녀왔는지 신발끈이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낸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어
어제처럼 초점 없이 허공을 배회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앙담은 입술에는 결기마저 느껴졌다. 아침상을 차렸다. 기영이 국물에 밥을 말아 영우 입에 떠넣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미안하다. 입맛이 없구나. 너희들은 아침 먹고 올라가거라. 유리병에 담긴 엄마의 유액가루에 대해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 스스로 엄마를 보낼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아해하는 기영을 재촉해 짐을 챙겼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라고 시켰지만 영우는 쭈뼛거리며 아빠 다리 사이로 숨어버렸다. 괜찮다, 괜찮어. 다음에 오면 할아버지와 시장에 놀러 가자, 영우야. 아버지는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배웅했다. 나는 영우를 향해 말했다. 영우야, 20밤만 자면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실 거야. 그때는 예쁘게 인사하자. 기영과 영우가 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갔다. 이거 엄마 서재에서 찾았어요. 나는 엄마의 장기 기증 카드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어쩌면 엄마의 콩팥이나 심장 아니면 팔이나 다리였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아버지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동안 아버지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더 이상 엄마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걱정 말거라.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을 테니.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는 아버지 모습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기영은 걱정스럽다는, 하지만 오래 참았다는 듯 물었다. 아버님 별일 없으시겠지? 저렇게 계시게 해도 괜찮을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버님과 이야기 좀 나눴어? 뭘 하셔? 아니, 특별한 이야기 없었어. 나는 기영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 말을 그대로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걱정 말거라.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을 테니 라고 했던 말을 되뇌었다. 아버지는 그럴 것이다. 어떻게든 돌려놓을 것이다. 이틀 뒤 새벽에 뜻하지 않은 진통으로 응급실에 간 나는 출산을 했다. 2달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는 서운한 눈매에 동글동글한 콧망울을 한 딸이었다. 인큐베이터에서 첫 세상과 마주하겠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기영으로부터 소식을 받은 아버지가 편지와도 같은 긴 문자를 보내왔다. 성윤아, 내가 와줘서 고마웠다. 애비로서 면목이 없지만 내 엄마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정리할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내가 부질없는 짓을 저질렀더구나. 그날 내 손 안에서 흩어지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한 줌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말았다. 그 후 나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네가 다녀가던 날 밤새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네 엄마를 온전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 엄마의 죽음은 끝이 아닐 거다. 그 숨결은 바람 속에서, 햇빛 속에서 머물며 우리 곁에 있지 않겠니? 목이 메어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어느새 고인 눈물이 손등으로 한 방울씩 떨어졌다. 아버지는 둘째 아이 이름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살구나무를 사다가 영우의 자두나무 옆에 심을 거라고도 했다. 손녀 이름을 새겨 넣을 나무판을
직접 만들겠다고, 완성되면 보여주겠노라고 했다. 나는 기영에게 둘째 아이 이름 짓는 것을 서두르자고 했다. 태어나면 장롱 안에 넣어둔 푸른 옷소매의 원피스를 꺼내어 절에 가져갈 생각이다. 아버지와 내가 붙들고 있던 엄마를 이제는 정말 보내야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네, 하수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